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2022년 지방직 공무원 9급 회계와 해설 강의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 시험이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난이도로 치면은 이제 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도 많이 출제되었고 계산을 좀 요하는 문제들도 좀 출제가 많이 돼서 아마 수험생들이 시간이 좀 모자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저의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잘 들으면서 잘 따라오신 학생들은 무난히 90점 이상 받을 수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1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얘는 직접 관련된 원가가 아니죠.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원가를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가 생산된다면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 만약에 이렇게 그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발생해서 재화를 판매한 게 직접 관련된다라고 하면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재화에 판매해서 얻은 매각 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각 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가 다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는 게 아니죠. 만약에 원가는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매각 금액은 유형자산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직접 관련된 경우라고 하면은 재화를 판매해서 얻은 매각 금액은 유형자산 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그 우리 시운전 비용에서 나오는 건데, 시운전 비용에서 나오는 거를 응용해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매각 금액은 유형자산 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 3번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얘는 이제 초기 가동 손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기 가동 손실은 이미 취득하고 나서 발생하는 원가라고 했어요. 취득하고 나서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얘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복구 충당 부채 말하는 거죠. 다른 1번부터 3번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4번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4번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은 좀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요. 넘어가서 2번 볼게요. 다음 중 주 한국의 재무자료를 이용한 이익잉여금 물어봤어요. 보니까 자산이랑 부채, 자본이 나와 있어요. 자본 계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이익잉여금을 물어본 거예요. 이익잉여금. 그럼 우리 자산, 일단 자산으로 볼 계정들이 지금 현금 2,000원 자산이죠. 그리고 매출채권 2,500원 자산이죠. 그리고 선수수익은 부채예요. 부채니까 부채도 밑에다가 정리해볼게요. 부채는 선수수익은 800원. 그리고 대선충당금은 자산의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서 자산의 마이너스로 빼줄게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기계장치 자산에 포함. 그리고 매입채무는 부채죠. 매입채무는 부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5,000원은 자산의 마이너스죠. 5,000원 빼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자산 금액이 계산하면은 16,200원 나와요. 16,200원. 그리고 부채가 2,300원. 그러면 우리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산이 지금 16,200원이고 16,200원이고 부채 2,300원 뺀 게 자본이 돼야 되는데, 자본이 지금 자본금이 4,000원 있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있잖아요. 이익잉여금. 요거 풀면 되겠죠. 요거 풀면 이익잉여금이 9,900원이 나와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3번 볼게요.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한 주 한국은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에어컨을 판매하고 있다.
그럼 X1년 초에 영업 계셨으니까 재고 X1년부터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X1년 에어컨 판매 수량은 500대고 대당 판매가격은 1,000원이며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에 따르면 제품 보증 비용은 대당 50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X1년도에 500대 판매가 됐는데 보증 비용이 대당 50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X1년 중 실제 제품 보증비 지출이 10,000원이면 주한국의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제품 보증 충당 부채에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지금 총 500대 판매됐는데 지금 대당 50원이 보증 비용으로 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판매된 거에 대해서 X1년도에 10,000원이 발생했어요. 발생했으니까 나머지 금액만 우리가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X1년 만에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15,000원 나온다. 15,000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볼게요. 4번. 주한국은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X1년 12월 31일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재고자산 일부가 소실되었다. 주한국의 과거 매출 총이익률은 25%이고 X1년 전 재고자산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재고자산 추정액은 우리 매출 총이익률법 말하는 거죠. 얘도 이제 그럼 우리 그 재고자산 계정별 원장으로 우리가 증감분석법. 그러면은 총 매출액은 옆에 써볼게요. 매출액은 총 매출액 21만 5천원에서 이제 매출 관련해서 매출 애누리 있네요. 그리고 매출 환입 애누리 2만원 그리고 매출 환입 15,000원 5천원 뺀 게 순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 매출 금액이 18만 원이 돼요. 18만 원. 근데 매출 총이익률이 20%니까 그러면 매출 원가는 18만 원 곱하기 이제 1-25% 해주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1-25%. 매출 총이익률이 25%니까 매출 원가는 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원가 금액이 13만 5천원 나와요. 13만 5천원. 그래서 매출 원가가 13만 5천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매입 금액도 지금 우리 계정별 원장에 순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 매입이 14만 원. 14만 원인데 매입 환출이 5천원 있죠. 그리고 기초 재고 자산이 기초가 18,000원. 18,000원이고 매출 애누리가 매출 애누리 했고 매입 할인이 13,000원. 13,000원 빼줘야 되죠. 그리고 매입 운임 10,000원 더 해줘야 되죠. 10,000원. 그래서 순 매입 금액이 이제 13만 2천원 나와요. 얘가 13만 2천원 나오니까 단기 매입 순 금액이 13만 2천원. 13만 2천원. 그럼 우리 기말 금액이 나오는 거죠. 기말 재고 자산이 차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이 15,000원. 15,000원. 그래서 15,000원 이제 3번이 정답이 된다. 되셨죠? 5번 볼게요. 주한국은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원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표준원가는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그리고 SQ 곱하기 SP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직접 노동시간이 1000시간이에요. SQ가 1000시간,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960시간. 960시간. 실제 발생 직접 노무 원가가
36만 4,800원. 36만 4,800원. 지금 얘가 AQ가 960시간이니까 여기 또 960시간이죠. 960시간. 능률 차이가 14,800원이에요. 그럼 능률 차이는 지금 얘 Q가 다른 거죠. Q. AQ랑 SQ. 얘네 둘이 다른 거니까 얘네 금액이랑 얘네 금액이 다른 거예요. 얘가 능률 차이. 능률 차이인데 얘가 14,800원. 14,800원. 유리한 차이. favorable. 그리고 임률 차이가 요 금액이랑 요 금액 차이죠. 임률 차이. 얘가 임률 차이. 임률 차이 9,600원. 불리한 차이. 얘는 unfavorable.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얘 금액이 나오죠. 얘가 35만 5,200원. 35만 5,2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불리한 차이니까 얘에서 9,600원 빼줘서 35만 5,200원 나오는 거죠. 35만 5,200원. 그러면 얘 SP가 나오죠. SP가 이제 370원 나와요. 370원. 지금 물어보는 게 직접 노무 시간당 표준임률 물어봤어. 표준임률이 37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되셨죠? 6번 볼게요. 6번 이제 얘는 현금 흐름표 문제 나왔는데 현금 흐름표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죠. 엄청 쉽게 나왔어요. 현금 흐름표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다음은 주한국의 X1년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주한국이 매출원가 50% 이익으로 가산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X1년 상품 매입을 위한 현금 유출에 이거 현금 흐름 물은 거죠. 현금 흐름. 매입 관련 현금 흐름이에요. 매입 관련 현금 흐름. 그럼 우리 상품이 기초 재고가 2,000원인데 기말 재고가 1,000원 됐으니까 1,000원 줄었죠. 그래서 상품이 1,000원 줄었어요. 그러면 1,000원 자산 감소 현금 조화라 플러스죠. 플러스 1,000원. 그리고 매입 채무도 매입 관련이죠. 기초 매입 채무가 500인데 기말 매입추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2,500원이 매입 채무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채 증가 현금 조화라. 그래서 매입 채무 관련돼서는 부채 증가 현금 조화라. 그래서 얘는 자산 감소 현금 조화라. 얘는 부채 증가 현금 조화라. 대변의 부채 증가, 차변의 현금 조화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매입 관련이면 매출이 아니고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그럼 매출 원가는 매출액이 7,500이고 매출 원가가 지금 매출 원가의 50%를 이익으로 가산해서 상품을 판매한다 했으니까 매출 원가를 100이라고 치면은 얘 50을 이익으로 얘가 매총이익이니까 50이 이익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0이 매출가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매출 원가가 150분의 100 하면 얘가 5,0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그쵸? 그럼 매출 원가 5,000원 비용 증가 현금 실현하죠. 얘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매입 관련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얘가 1,500원 현금 유출. 1,500원 현금 유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번. 넘어서 7번 볼게요. 7번. 문제는 우리 이제 꾸러미법 관련된 문제예요. 꾸러미법 관련된 문제. 그래서 제가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풀어드렸었던 문제예요. 주한국은 제품 A와 B를 생산할 제품 A 3단이야 제품 2단위를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대요. 지금 얘가 수량이 3대2 수량이라는 거예요. 3대2 수량. 그럼 A랑 B가 있는데 얘가 수량 비율이 3대2라는 거죠. 3대2. 당연히 판매 가격이
A는 500원. 그리고 변동원가가 300원. B는 800원. 얘는 700원. 그럼 우리 공원이익이 얘는 200원 나오고 얘는 100원 나오죠. 그리고 고정원가가 고정제조관정원가 60만 원. 그리고 고정 판매관리비가 36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 한 개 박스에 A가 3개고 B가 2개를 넣어가지고 판매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 박스의 공원이익은 지금 A 3개니까 200원 곱하기 3개 플러스 100원 곱하기 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원이익이 박스당 공원이익이 800원이 나오는 거예요. 800원. 묶음을 박스라고 할게요. 박스. 그럼 우리 고정원가를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QBEP는 우리 고정원가 60만 원 플러스 36만 원이니까 96만 원이에요. 96만 원을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박스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1200 묶음이 나와요. 1200박스. 1200박스를 팔아야지 손익분기점이 되는 건데 여기에 A가 3개 있고 3개 그리고 B가 2개 있는 거잖아요. 2개. 그죠? 그럼 A가 3600개, B가 240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3600개, B가 2400개인데 우리 얘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얘가 지금 A의 판매 수량, A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수량이 3대2 비율이잖아요. 그럼 일단 답에서 3대2 되는 거만 있는지 보는 거예요. 3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3번을 고르는 거예요. 3번. 비율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꾸러미법은.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3대2 비율이 A랑 B의 비율이 3대2로 되는 게 없잖아요. 3번만 정답이 된다고요. 얘는 이렇게 안 풀어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 제 기본서에도 똑같이 그냥 비율로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8번 볼게요. 8번.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 3번만 좀 보시면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성격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틀렸죠. 우리 매기라고 예를 들었죠. 매기. 기능별 분류가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별 분류가 성격별 분류보다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기능별로 배분하려면 매출 원가가 나야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는 많은 비용들이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 원가로 만드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많이 봤던 문장이에요.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다 기본서에 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9번 볼게요. 9번 이제 제가 그림 그려서 많이 풀어드렸었던 우리 손상차손 문제죠. 손상차손. 손상차손 환입 나왔잖아요. 제가 환입 나오면은 문제 거의 웬만하면 다 한도에 걸리게 나올 거라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한도에 걸리게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주한국은 X1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120만 원에 취득하여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120만 원에 취득했대요. 120만 원에 취득해서 정해법, 내용에서 3년, 전종가치 0, 원가 모형으로 월할 생각을 한대요.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해서 X1년 말 손상차손이 발생했고 그럼 우리 일단 X1년도 말까지 감가상각 한번 할게요. 감가상각. X1년도 말까지
우리 6개월치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지금 120만 원에 3년으로 나누면 원래 40만 원씩이죠. 40만 원씩인데 6개월이니까 2분의 1 하면은 이제 20만 원. 20만 원만큼 감가상각해서 이때 1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됐는데 X1년도 말에 회수 가능액이 60만 원. 그럼 6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죠. 얘가 60만 원까지. 손상차선이 얘가 60만 원까지. 그러면은 손상차선의 인식택 금액이 40만 원. 그러고 나서 X2년도 말에 또 감가상각을 한번 할 텐데 감가상각이 이렇게 감가상각 할 텐데 감가상각이 이제 이 감가상각 금액은 이제 60만 원. 60만 원 곱하기 원래 36개월이 총 내용연수였잖아요. 36개월인데 이제 6개월 감가상각 했으니까 30개월 남았어요. 30개월 중에 12개월 잔존가치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감가상각비 금액이 24만 원이 나와요. 24만 원. 그래서 24만 원만큼 감가상각 하고 나면은 하고 나는 장부 금액이 36만 원. 얘 금액이 36만 원. 근데 X2년도 말에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 얘가 70만 원이 됐대요. 70만 원. 얘가 요거 한 70만 원 정도까지 회수 가능액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환도 체크해야 돼. 환도. 얘가 요대로 그대로 감가상각 했으면은 요렇게 감가상각 했으면은 이제 얼마 금액이 됐겠어요. 그러면 얘 금액은 감가상각 되는 금액은 얘는 이제 원래 100만 원 곱하기 30개월 중에 죄송합니다. 12개월. 30개월분의 12개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40만 원. 얘가 40만 원. 그러면은 40만 원 떨어졌으면은 얘가 원래 60만 원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60만 원이. 60만 원. 여기 금액이 60만 원. 그러니까 우리 한도에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손상차손 환입액은 이제 플러스 24만 원. 플러스 24만 원으로 나오는 거죠. 손상차손 환입액은 플러스 24만 원. 1번이 정답이 된다. 뭐 우리 아주 많이 풀어봤던 문제고요.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지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의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번에 개정되면서 우리 지자체단체 회계도 우리 국가회계 기준이랑 비슷해졌다 했죠. 근데 국가회계 기준이 국제회계 기준이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처럼 보고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 틀린 게 2번이거든요. 회계 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 표시되는 직전 회계원들 기초 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 금액 회계 추정의 변경 이전 처음부터 적용된 것으로 조정한다. 우리 소급법 한다는 거잖아요. 소급법 안에 우리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라 했잖아요. 소급법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나머지 한번 볼게요. 회계 정석 또는 회계 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의 변경 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원들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하는 거 맞고요. 3번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 기준의 적용, 오류 추정의 오류, 그리고 계정 분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까지 다 뜯어고치는 거죠. 오류 수정은.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중대한 오류를 판단한 근거, 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 회계 기간에 대한 수정 금액, 비교 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명백히 틀린 거죠. 넘어가서 11번 볼게요. 주한국의 X1년 보통주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 주당이익까지 나왔어요. 주당이익 아주 지엽적인 파트여서 잘 안 나오는 챕터인데 제가 우리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구하는 정도는 좀 해보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 정도는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역시나 딱 가정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구하는 게 나왔어요. 다음 기초 보통 유통 주식수가 6,000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11번. 기초 1월 1일 날 얘가 6,000주였어요. 6,000주. 6,000주였고 7월 1일 날 무상증자 500주예요. 우리 무상증자는 우리 기초에 우리 기존주가 발행된 것처럼 본다 했었죠. 얘에 더해지는 거고 9월 1일 날 이제 보통주 공정가치 발행 유상증자, 공정가치로 발행한 유상증자. 우리 원래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도 배웠었는데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공정가치로 유상증자 했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이렇게. 그럼 얘가 6,500주고 얘는 가중평균 해줘야 되니까 얘가 12분의 12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6,500주고 얘는 900주인데 가중평균, 월할로 가중평균 되니까 9, 10, 11, 12, 4개월이죠. 12분의 4 곱해주면은 얘가 300주가 나오죠. 300주. 그러면 6,500주, 300주 더해서 6,800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넘어가서 12번 볼게요.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주한국의 X1년 6월 생산과 관련된 원가 자료이다. 재고자산 현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가 흐름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 제공품, 우리 계정별 원장 증가분석법 쓴다 했죠. 그래서 제공품 그리고 제품 계정인데 지금 직접 재료가 기초가 3,000, 월 말이 2,000원. 근데 직접 매입액은 35,000원이니까 그럼 우리 투입된 게 35,000원 플러스 3,000원 마이너스 2,000원이니까 투입된 게 36,000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직접 재료 원가가 이제 36,000원이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공품이 기초가 6,000원, 그리고 기말이 월말인데 그냥 기말이라 쓸게요. 2,000원. 그리고 제품이 기초가 9,000원, 그리고 기말이 8,000원. 이렇게. 6월 초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미지급 금액은 5,000원. 그럼 우리 미지급 임금 네, 6월 초 미지급 임금이 기초가 얘는 5,000원이었어요. 얘는 부채 계정이니까 기초가 대변이죠. 5,000이고 6월에 현금 지급한 임금은 25,000원. 우리가 현금 지급하면서 미지급 임금 부채 금액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변에 25,000원. 그리고 6월 말 미지급 임금은 10,000원이다. 그럼 기말이 얘가 10,000원이니까 우리 단기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발생한 금액은 이제 30,000원이 되는 거죠. 30,000원. 그래서 우리 직접 노무 원가가 얘가 30,000원이 되는 거예요. 30,000원. 그 6월에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22,000원이라고 나왔어요. 22,000원. 이제 물어보는 게 매출 원가 물어봤으니까 그럼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차액으로 계산하면은 92,000원. 그러면 얘가 제품 계정으로 대체되는 거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2,000원. 그럼 매출 원가 금액이 차익으로 93,000원 나오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93,000원.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죠.
13번 볼게요. 소유주에 대한 비연금 자산의 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비연금 자산의 분배. 이제 비연금 자산, 우리 배당하면은 현금 배당 있고 주식 배당 있죠. 주식 배당 아니고 비현금 재산. 그러니까 현물로 배당하는 것도 있어요.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그걸 이번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현물 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배당으로 인식했다가 우리가 미처분 배당 시, 배당 결의 시에는 똑같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뭐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0원 배당하기로 해서 10,000원을 배당하기로 했고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이죠. 미지급 배당금인데 미지급 현물 배당, 미지급 현물 배당 이런 계정 과목으로 10,000원 이렇게 우리가 부채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배당 지급 시에 우리가 미지급 현물 배당 10,000원 날리면서 우리가 뭐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을 8,000원짜리 줬다. 예를 들어서 현물로 재고자산을 8,000원짜리 줬다. 그럼 우리가 2,000원을 이제 배당 현물 배당 현물 배당 처분 이익으로 처분 이익을 2,000원 이렇게 이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2,000원을 8,000원짜리 줬다. 우리가 10,000원 배당 지급했는데 8,000원짜리 줬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2,000원 이익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현물 배당할 때인 거예요. 현물 배당할 때의 회계 처리. 아주 좀 지엽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4번 보시면은 기업이 미지급 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 금액과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분배된 자산의 장부 금액 10,000원 분배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분배된 자산이 8,000원짜리인데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 미지급 배당이 우리 10,000원이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틀린 거예요. 당기손익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당기손익으로. 우리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유형자산, 재고자산을 이제 처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동안 해부터 보시면 기업은 분배를 선언하고 소유주에 관련된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할 때 미지급 배당을 부채로 인식한다. 이 미지급 배당, 미지급 현물 배당 얘가 이제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2번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 자산을 분배하는 부채는 분배된 자산의 공정가치로 맨 처음에 10,000원을 측정을 했던 거죠. 10,000원으로. 3번 각 보호기한 말과 결제일에 기업은 미지급 배당의 장부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이 경우 미지급 배당의 장부금의 변동은 분배 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한다. 3번도 맞는 말이에요. 4번이 틀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4번 같은 경우는 당기손익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일 텐데 기타 포괄 손익에는 얘네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이 안 되면 당기손익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4번 볼게요. 14번은 이제 균등이익률법. 균등이익률법은 우리 제가 손익계산서로 풀라 했었죠. 손익계산서로 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 한국은 단계 제1공제에서 결합원가 120,000원을 투입해서 결합제품 ABC를 생산했대요. A, B, C 그리고 합계. 그래서 A, B, C 합계. 그래서 우리가 P 판매가에서 결합원가 그리고 추가 가공원가 결합원가에서 추가 가공원가 빼주면 얘가 매출 총이익 나오는 거죠.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근데 결합 원가가 지금 12만 원이래요. 얘가 12만 원. A와 B는 분리점에서 각각 10만 원과 8만 원에 판매 가능하며, 그럼 P가 A는 10만 원, B는 8만 원. C는 분리점에서 판매 불가능하므로 추가 가공원가 6만 원. 얘는 추가 가공원가 6만 원이 들어간대요. 6만 원을 투입해서 12만 원에 판매한다. 한국이 균등일법의 원가 배분을 할 경우 C에 결합될 배부대 결합 원가. 그러면 우리 얘는 지금 추가 가공 원가가 없어요. 그럼 얘 회사 전체의 추가 가공 원가는 6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판매 가격의 합계는 얘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30만 원. 그럼 우리 회사 전체 매출 총이익이 12만 원. 12만 원이니까 얘가 지금 40%가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률이 40%. 그럼 나머지도 다 40%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12만 원에 40%면 얘가 48,000원이니까. 차액으로 우리 결합원가, C의 배부대 결합원가가 12,000원이 된다. 12,000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이제 15번 볼게요. 1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 한국의 자본을 재무자본 유지개념, 불변금액 단위와 실물자본 유지개념을 측정할 때 엑셀론에 인식할 이익을 물어봤어요. 얘도 제가 기본반에서도 문제 풀면서 설명드렸었고, 우리 그 기출문제집에서는 비슷한 문제 넣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기초자본, 엑셀년 초의 기초자본이 자산 마이너스 부채에서 5만 원이고, 기말자본이 3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에서 15만 원이 됐어요. 그럼 기초 5만 원이었고 기말이 15만 원이 됐죠. 자본이. 근데 물가지수가 기초 대비 기말 50%만큼 늘어났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의 구입가격이라면 우리 현행대체원가죠. 현행대체원가가 1,000원에서 2,000원 늘어났다. 그럼 우리 불변구매력 단위, 재무자본 유지, 불변구매력 단위면은 얘는 우리 물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이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기초자본이 5만 원이었고요. 자본 유지해야 될 자본으로 해서 자본 유지 조정을 인식해야 될 금액이 우리 물가지수가 50% 올랐으니까 50%만큼 25,000원만큼까지는 우리가 유지해야 될 자본으로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75,000원이 이익으로 본다. 왜냐면 기말 자본이 15만 원이 됐으니까. 그죠?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50%였잖아요. 50%. 그러니까 50%만큼은 자본으로 보고 나머지 75,000원이 이익으로 본다. 이건데 이제 우리 현행대체원가는 1,000원에서 2,000원 100%가 올랐죠. 100%. 그럼 우리가 유지해야 될 자본으로는 기초자본 5만 원에서 100% 현행대체원가 실물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100%만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할 자본으로 보고, 그럼 나머지 차액 5만 원이 우리 이익으로 볼 금액이 된다. 되셨죠? 그래서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에서는 우리 75,000원. 그래서 물가 상승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익이 되는 거고요. 실물자본에서는 현행대체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익이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16번. 15번 같은 경우도 기출로는 문제가 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제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물자산도 제가 이제 기본서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이번에 출제됐어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우리 생물자산은 취득할 때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우리가 취득가액을 잡고, 그리고 매년 말에 순공정가치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죠. 순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생물자산은 그래서 순공정가치, 공정가치에서 이제 거래원가를 뺀 게 순공정가치라 했었어요. 그래서 생물자산 같은 경우, 뭐 소 같은 거 이제 거래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거래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순공정가치로 한다고 했었고요.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다 인식했었고, 만약에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가 손상차손 차감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측정한다 했었죠.
동그라미 1번. 생물자산에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 시점의 순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해야 된다. 맞죠? 순 공정가치를 해야 된다.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 추정 부대, 매각 부대 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인 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 생물자산 취득할 때부터 우리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인데 생물자산은 순 공정가치를 인식하고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이 생긴다면 취득 시점부터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3번 볼게요. 생물자산 최초의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가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아니에요. 원칙은 순 공정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고 공정가치 측정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측정한다 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래서 그 이후 그러한 생물자산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더라도 최초 적용한 측정 방법을 변경하지 않는다. 아니죠.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순 공정가치를 해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 4번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에 따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우리 생물자산의 정부 보조금은 유형자산의 정부 보조금과 같다 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넘어가서 17번 볼게요. 17번. 우리 지분법까지 나왔어요. 이번에 진짜 뭐 좀 지엽적인 부분들,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신 제 수업 다 들으신 분들은 많이 맞추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었으면은 좀 많이 당황했을 수 있어요. 지분법까지 나왔으니까. 주한국은 X년 초에 A사 보통 유통보통 주식 1000주 가운데 300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2,000원에 취득하면서 A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지분법인 거죠. 일단 물어보는 게 X1년도 말에 재무상태 표시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취득할 때 지금 1000주에 30%인 300주를 취득했는데 주당 2,000원에 취득했죠. 2,000원에 취득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취득가는 이거고요. A사는 X1년 9월 말에 한 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했대요. 그럼 우리는 300주 갖고 있으니까 300주 곱하기 50원만큼 현금 배당 받아서 우리 관계기업 주식이 줄어든다 했었죠. 줄어들고 X1년 말에 단기 순손실 20만 원을 보고했대요. 그러면 우리 20만 원에 우리 지분율이 30%니까 30%만큼 우리가 지분법 손실 인식하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줄어든다 했었죠. 20만 원 이렇게 차감해줘서 계산하면은 그럼 얘가 52만 5천 원 나와요. 52만 5천 원. 되셨죠? 18번. 국가회계 예규의 재무제표 통합에 관한 지침에서 재무제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도 좀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옳은 건 물어봤어요. 1번. 중앙간선에 국가회계 실체가 발행한 국채를 동일 중앙간선에 다른 국가회계 실체가 취득하는 경우 중앙간선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을 국채의 차관계진 자기 국채로 대체한다라고 했었죠. 1번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다른 중앙건설의 국채 발행한 걸 취득하면은 우리가 국가회계 실체가 발행하면은 우리가 자기 국채로 대체한다 했었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요. 2번 중앙간선의 국가회계 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용표의 수익 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무 거래로 인해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해야 되죠. 우리 국가의 이제 수익 비용을 인식한 경우에는 내부 거래로 인한 수익 비용을 제거해야 된다 했죠.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3번 국가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중앙간선의 내부 거래를 통한 일반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 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 채권 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내부 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제외해야 되는 거죠. 내부 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원래 그 채권, 채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 회계 시체 간의 거래를 통해 상호 채권, 채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간선 통합재무제표 작성할 때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관리 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간 채권, 채무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 그래서 제외해줘야 된다. 얘네들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이랑 관리 전환은 내부 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해줘야 된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1번이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니까 3번 틀렸고 4번 중앙간선 순자산 변동표에서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는 국가 재정운영표 작성 시에는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 순환가에 반영하지 않고요. 비교한 수익 등에 반영한다 했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었고요. 이제 19번. 19번 우리 이제 원가 배분인데 상호 배분법까지 나왔어요. 상호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 이제 계산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는 보통 잘 안 내는데 이제 이번에는 작정하고 좀 어렵게 내려고 상호 배분법 낸 거예요. 주한국은 XY 보조 부분 XY랑 제조 부분 P1, P2를 운영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조 부분 XY, 제조 부분 P1, P2, XY, P1, 그리고 P2. P1, P2 이렇게 되는 거죠. 보조분 X는 기계시간, Y는 전력 소비량에 비례해서 보조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각각 배부한다. 주한국의 각 부분 원가와 용역 제공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X 부분 원가가 이제 10만 원, Y가 12만 원, P1이 10만 원, P2가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X부터 배부하는데 X의 용역 수수 제공 비율이 Y가 0.4, 얘가 0.3, 0.3이죠. 400시간, 300시간, 300시간이니까. 그죠? 그리고 Y의 금액을 배분할 때 이제 용역 수수 관계가 500kW, 200kW, 300kW니까 얘가 0.5 대 0.2 대 0.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X에서 다른 부분에 배부하는 금액을 A라고 했을 때 얘는 0.4A가 되는 거고 얘는 0.3A가 되는 거고 얘는 0.3A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Y가 다른 부분에 배부하는 금액을 B라고 했을 때 얘가 그럼 0.5B만큼 배부가 되는 거고 얘는 0.2B만큼 배부가 되는 거고 얘는 0.3B만큼 배부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A 금액은 A는 지가 원래 10만 원이랑 Y로부터 배부받은 0.5B, 0.5B를 더한 금액이 A 되잖아요. 얘랑 Y로부터 배부받은 금액 더해가지고 이걸 배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완성이 되고요. 그럼 B는 지가 12만 원이랑 B는 지가 12만 원이랑 그리고 X로부터 배부받은 0.4A를 더해서 B를 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4A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은 A랑 B가 20만 원 나와요. A가 20만 원 그리고 B도 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한국이 상호배법을 이용해서 보조부분 원가 제조 부분에 배부할 경우 P1,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분 원가. 그럼 지네 거 10만 원, 20만 원 빼고 배부받은 것만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20만 원, 20만 원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여기다 넣어주면은 얘가 금액이 이제 10만 원이 되고요. 10만 원. 얘 넣어주면 얘가 12만 원이 돼요. A랑 B에 20만 원씩 넣어주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나머지 이제 20번 볼게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서 측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동그라미 1번 현행 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게 역사적 원가였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현행 가치 측정은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가치 및 부채 이행가치, 현행 원가를 포함한다. 2번도 맞는 말. 3번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이 완전 틀린 말이에요. 4번 뭐 이런 거 볼게요.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아예 틀린 말이에요. 사용가치는 기업의 특유가치로 자산이나 현금 창출 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처분할 때 발생하는 거래 원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용가치는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래 원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거래 원가가 차감이 돼야 되는 거죠. 현재 가치 된 금액이.
그리고 이행 가치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사자산에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 가치는 거래 원가가 발생하면은 이행 가치는 우리가 더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아예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난이도가 좀 있긴 했었는데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엽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많이 물어볼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그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들을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화된 주제들도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